자, 이번에는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이미 시사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히 또 굉장히 열심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선수로만 따지면 4선째 서울시장 4선째입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직업이 서울시장이죠. 그러네요. 네. 그 정수기 모델 하셨었고 방송하셨었고 변호사 하셨었고 서울시장까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종묘 앞에 140m짜리 건물 얘기가 또 나온 바가 있었고.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셨어요? 혹시 못 오세훈 봤습니다. 시장의 네. 인터뷰를 아예 한 면을 털었어요. 한 면을 털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보물 같다라는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인터뷰가 참 특이해요. 저도 꼼꼼히 읽었는데 예. 일단은 뭐 다른 거 차치하고라도 명태균 씨 관련된 질문을 해요. 해요? 예.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 없다. 근거 없다. 그 사람이 나 스토킹한 거다. 난 여론조사 받은 적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끝이에요. 본인 주장만 딱 실어주네요. 본인 주장만 실어주고 다음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고. 자, 그리고 마치 자그마한 파우치라는 뭐 그런 질문이 느낌이에요. 떠오르네요. 그리고 한강버스가 자꾸 멈춰서는데 준비 부정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답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따른다. 민주당이 침소봉대하는 건 이 사업이 대박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운행 열흘간 수만 명이 탔다. 100만 명을 넘기면 대표적인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될 것이다. 요걸로 한강버스도 끝납니다. 끝나요? 예. 제가 보면서도 내가 질문하고 싶어서 움찔움찔하게 되던데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하나씩만 얘기해보자고요. 일단 한강버스부터 얘기해보자면 민주당이 침소봉대한다. 이거 대박날 조짐이 있어 보여서 질투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한강버스가 한강 위에서 멈췄을 때도 입장문을 내면서 정치공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저희가 정치공세에서 16번의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예. 사고가 나니까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본인들 입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건 다수의 대중이, 그것도 불특정한 그렇죠. 다수의 대중이 늘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안전 대책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몇 번을 운항 중단했다 점검하고 재개하고 중단했다 점검하고 재개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이 검증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을 수단으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실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대응할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타고 있고 데이터는 미리 축적을 해놨고 그러니까 분석을 시민들이 타고 했었어야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날지 안 날지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잘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강의 수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이 얕아지고 또 계절에 따라 수심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스크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줬었어요. 예. 제트 스트림 방식으로 해라. 바닥 긁히고 멈추고 할 것이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한강 수심이 변한다. 또 잠실 선착장 앞은 수심이 얕다. 이걸 모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뭐 무속적인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은 상당히 밀집돼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다음 행보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귀찮고 복잡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에너지만 부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걸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강이죠. 한강은 2년 정도면 올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한강에 뭘 띄우는데 거기 시민들이 타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업조차도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실패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이게 사람이 의심하게 되잖아요. 저걸 해서 본인한테 뭔 이익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강버스라는 걸 배를 만든 데가 그 전에 배를 만든 적이 없는 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빨리빨리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경험이 없는 업체에다 맡기려고 했었고 그것도 잘 안 돼서 다시 다른 업체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출퇴근을 포함한 대중교통이라고 그랬었죠. 얘기했다가 네. 출퇴근은 안 되는 대중교통이라고 그랬다가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고 예.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람선의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대중교통일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쉽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SH가 여기에다 지분 투자하고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사실상 중공영제처럼까지 만들면서도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다. 사실상 예. 대중교통이라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도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 한강버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묘 앞 세운 사지구에 네. 대한 개발인데 관련된 질문에 가장 중요한 도심이 수십 년 동안 말도 못하게 쇠락하고 낙후돼 있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심이 도심다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서울은 국제 기준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다. 건물 충수를 높여주고 대신 땅을 받아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려는 거다. 종묘의 경관은 해치지 않는다. 정부가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유네스코가 최근에 중앙정부에게 과감한 어떤 그 행동을 보여라라고 이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유네스코를 쥐고 흔듭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도 올해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유산이 앞에 있는 곳은 높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용적 이양제라는 걸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는 적당한 높이로 짓고 다른 데 좀 더 초과적인 높이로 지은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여기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본인들도 도입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그거 어디 간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서 논쟁만 일으키는 거고 80년대식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높이 세우면 랜드마크가 됩니까? 그리고 종묘 같은 문화유산이 있음으로써 서울이 서울다운 거지. 서울의 가치와 고유한 아름다움 또는 고유한 경쟁력을 그 높이 그냥 빌딩을 지으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의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네. 그럼 박주민이라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도전하는 분은 한강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한강버스의 문제는 일단 저는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미비점이 있으면 100% 커버하고 그다음에 운항을 하는데 운항할 때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대중교통이다라는 그런 껍데기 씌우기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수단이 갖고 있는 그 성격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이제 좀 검토해서 목적이라든지 운항 방식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거 종묘 앞에 사실 구도심에 대한 개발 이슈는 서울 곳곳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보관들은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용적 이양제라는 거는 서울만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도쿄라든지 뉴욕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은 더 초과적으로 용적률을 줄 곳을 어딘지 고르는 문제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과 이런 설득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일은 훨씬 많아지겠죠. 일은 많아져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을 더 서울답게 만들고 최근에는 보면 가장 한국다운 게 가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잠재적으로 서울의 미래에 끼칠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해요. 용적 이양제, 결합관리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묘의 가치는 종묘대로 서울도 좀 더 경쟁력 있게 개발할 수 있어요. 예. 이미 이전에 발표했던 개발 계획에 있는 그 모형들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모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평론가들이 어떤 일을 두고 이제 비판한다든지 정치인들이 이제 어찌됐건 정당이 다르면
조금씩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비판하는 거 외에 실제적인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박주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난 이것부터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이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수축되고 또 많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준다 그러죠? 예, 네. 청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어요. 하나는 확실하게 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뭐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컬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많이 다녀보는데 AI 관련돼서 서울시가 양재 AI 허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서울링이 1조 2천억, 노들섬이 3,700억, 한강버스가 2천억, 감사의 정원이 7천억. 그 서울링이라는 건 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1조를 넘게 드리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뭐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놈의 랜드마크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허브도 예산이 5천억 정도 예정돼 있다 지금 대폭 깎였어요. 컨텐츠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K-팝에 반해서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실제로 K-팝 관련돼서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기획사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답니다. 예. 홍콩 같은 경우도 영화 산업이 대박 났었지만 사실 지금은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명무실해졌죠. K-팝도 계속해서 투자해주고 하지 않으면 수명이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지금 물 돌았을 때 노를 좀 져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투자하고 싶고 동시에 주거 문제라든지 생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획기적으로 개선해낼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민간 주도의 주거 공급이라든지 비싼 주거 공급에만 오세훈은 매달리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매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낡은 방식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충분한 주거 공급, 신속한 주거 공급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청년 안심주택이 갖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약간만 들이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광화문의 그 바트로총 그 감사의 정원인가요? 뭐 그거라든지 종묘 문제라든지 그 한강버스 문제라든지 이건 뭐 비슷한 취지의 비판과 개선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얘기할 때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주거 이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금 강북이 낙후된 이유가 민주당 정부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일 예정하고 있는 게 서부선이라는 경전철 노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에요. 민자 사업인데요.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협상하고 제때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충분히 착공해서 강북 지역이 가장 부족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교통 인프라거든요.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거의 이런 일들을 방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박원순 시장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체이탈화법도 지나치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어떤 강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개선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강남 지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강남북 균형을 맞춰가면서 강북 지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계획들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이게 사실 사람 좋게 웃으시고 뭔가 이게 저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어떨 땐 굉장히 강단에 있으시고 강한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저 오세훈 시장하고 토론하자라고 네. 시의회 주차장에서 기다리셨다가 기자회견을 했고 예.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좀 보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면담이 불발됐어요. 면담 불발됐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치사하다라고 말하는 뭐 장면이 잡혀가지고 치사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미 면담 요청을 한 상태였고 기자회견하러 제가 와 있는 걸 아는 상태였죠. 그래서 부시장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래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해서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꾸로. 예, 그리고 김병민 부시장도 저한테는 동선을 몰라서 시장님 동선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뛰어가서 영접을 하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그럼 이걸 치사하다고 하지 그러면 훌륭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당해야죠. 예. 뭔가 확실히 피했다는 느낌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그 방향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해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오세훈 시장 해명은 쪽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한강버스 때문이었거든요. 더 해명을 기다리고 뭐 하느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좀 촉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점검할 때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항들 다 살펴서 안전점검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이야기 신나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서울시장 선거가 박주민 대 오세훈으로 정해진 것처럼 뭔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아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의 시장 후보가 돼서 본인과 대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 때도 초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더 많이 나왔죠. 앞섰죠. 예. 그러다가 이상한 여론조사가 한두 예. 번 나오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이상하다고 예,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의 기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쪽에 호소하는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경선의 결과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당내 경선은요?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우리 박 의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저 서영교 의원, 예,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님 정도가 박홍근 예, 그리고 출마하겠다라고 뭐 전현희 의원 뭐 등등 이름이 더 거론되시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예. 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걸 다 못 셀 정도로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좀 하신다, 방송에 좀 나오신다, 뭐 다 여기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 경선의 허들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의 박주민의 경쟁력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뜨겁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현재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1대 때 상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필요성이나 의미를 이해하시는 의원님들조차도 이게 되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결국 22대 때 했죠. 그러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지만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군사법원법을 제가 전면 개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그래서 군대 내의 성폭행 사건과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민간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특히 군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의 경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군대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대표 발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때 당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으로 가자는 게 다수였지만 제가 양대 노총 설득해서 단일안 만들고 그걸로 당 설득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제가 도입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 많았지만 상당히 나름 정책이 잘 됐죠. 참 입법 많이 하셨네요. 예.
관례와 관습을 깨는 법들도 많이 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근데 대체 공제 요새는 마련이라든지. 문신 관련된 법은 문신도 했고 엊그저께는 이제 지역 의사제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재법안을 내서 막 그렇죠. 통과시키기보다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데 지역 의사제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역의 의료 인력을 보내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핵심 2대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장치가 마련돼야지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반대로 안 되던 걸 아주 조용히 합의 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조용히 갔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전 합의 처리했거든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고요. 상법도 22대 때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예. 연금개혁, 모수개혁도 19년 만에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입법 활동 잘하시고 국회의원으로는 좋아, 잘해.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행정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은 인정을 하죠.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본인들 굉장히 자신 있다. 자부심도 있다. 다만 넥스트 서울, 레벨업 서울에 대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실제로 몇 년간 그런 게 없이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확 전환시켜서 넥스트 서울, 레벨업 서울을 좀 만든 비전들을 제시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상상력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게 가능해? 라는 법안들을 내서 끌고 와서 다 통과시키고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저게 가능해 뭐 이래가지고 막 서울링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뭐 박주민 의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 등등이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절차상 거쳐야 되는 지금 뭐 허들들이 당내 있어요. 경선들 그리고 뭐 본선 가서도 그 허들들이 있을 텐데 일찌감치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대로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신데 오늘 방송 뭐 마무리하면서 글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가 꿈꾸는 서울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장에 이렇게만 하면 서울시장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뭔데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차 안 막히게 해주면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박지민 의원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도시 경쟁력 지수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진 대표적인 이유가 접근성 문제인데 그게 바로 교통체증,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문제. 그런 부분 개선해야죠. 그런데 돈을 써야 돼요. 한강버스를 만드는데 돈을 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정이 펼쳐져야 되고 서울의 미래를 중심에 두는 그런 시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더 이상 시장 본인을 위한 그런 시정은 안 됩니다. 이런 전환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의 먹거리 반드시 만들어내고 서울 내에서 사는 분들은 안전하고 빛나는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 시민의 미니멈도 보장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주거 기준, 이런 정도의 대중교통 접근성. 아직도 서울에는 8.3%의 교통 소외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 다 없애야 됩니다. 24시간 의료와 돌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미니멈을 지키고 서울의 위로는 활발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서울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을 도전하시고 있지만 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앞서도 뭐 얘기하셨지만 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무르익으면 네. 다시 한번 또 나와주세요. 그러시죠. 예. 네. 오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벙벙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왜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내가 좀 패브를 찌르는 질문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다음에 더 날카로운 질문들로 그러세요. 준비해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다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